그러세! 감사합니다. 네. 단상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게 아니네요. 이해하고 우리가 잘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2024년 1월 8일 날 2024년 첫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2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저한테는 정말 물리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기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믿은 건 오로지 당원 동지 여러분들 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상대는 대전 토박이의 중진의 오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왔을 때 거의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이 동반 탈당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의 의리의 하경욱 의원이 한 분 남아 계셨고, 의리해줘요, 의리.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책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믿는 것은 제가 당원 여러분들 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저한테 물리적으로 심각하게 정말 시간이 부족했지만 선거운동을 할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총선을 치렀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4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2. 무슨 숫자일까요?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고 6월 23일 오늘까지 제가 발의한 법안의 숫자입니다. 중에 6개는 대표 발의를 했고 36건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 6건이 첫 번째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R&D 시스템 복원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을 위해서 2건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하게 한 결의안을 대표 결의했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나머지 36건의 공동 발의는 아시겠지만 당론으로 되어 있는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최혜경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등 많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21대 국회는 확실히 효능감이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봉에 저희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법사위가 12시간의 그 마라톤 입법 청문회 다들 보셨죠? 네. 정말 일 잘하는 국회, 사이다 국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스럽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 날 과방위의 입법청문회도 있었는데요. 봤어요. 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현안 질의 입법청문회를 했는데요. 저희도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개정안에 입법청문회를 금요일 날 4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일도 차질 없이 착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대중 정당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저의 멘토이신 정청래 최고위원님과 다른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진화하는데 저도 미련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가 요즘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영입인재 교육을 받을 때, 인재 교육을 받을 때 저희 교육을 해주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제가 이 일을 처음 수락하고 받아들였을 때 정치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개인으로는 작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개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바뀌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 캠페인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주민 간담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용산 후반 서밋의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고 그리고 북대전 IC 또 악취 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를 만나고 많은 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일을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주 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띄워 올려주셨으니까 저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흘러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주에 별을 쏘아 올리는 그 심정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별을 쏘아 올릴 생각입니다. 그 별을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당의 최고위신 정청래 국회의원을 모시고 정권 탄압을 위한 민주당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대전 동문고를 졸업하셔서 우리 대전과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 지역구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며 제27대 국회 독재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청래 최고위원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황정아, 네, 뭐예요? 들려주세요. 황정아 우리 의원은 영입인재가 돼서 경박에 공천을 받았는데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컷오프 공천 탈락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니까 제가 매일 방송에 나갔습니다. 혹시 MBN 판도라 기억나세요? KBS 사사건건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MBC 라디오, YTN 라디오,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방송이라는 때는 정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고 그때 강연을 참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2-3차례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세금 내지 않습니다. 네. 청문회 잘 보셨어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속 시원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원 좀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 원래 잘 웃고요. 잘 울고요. 네, 그리고 정도 좀 있고요. 그런데
심각할 때 실실 웃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안 되죠. 이걸 보고 TPO에 맞게 말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청래 누구인가 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11시간 39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틀리거든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자,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망리에서 신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에서 역시 신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인연이 신남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호적에는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 나이 차이가 14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대둔산 기슭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살 어린 15살 꼬마 신랑에게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산모퉁이 돌면 동네가 나올까? 저 산모퉁이 돌면 동네가 나올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40리길을 호이호이 걸어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또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 연지곤지 찍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더래. 신랑이. 그래서 이렇게 맞절을 하다가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셋째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저를 낳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921년생, 아버지가 1922년생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일제 치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노그릇까지 다 수탈해 갔다고 그래요. 전쟁 무기 만들고 농사지으면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큰 형님이 지금도 대전시 중구 삼성동에 살고 문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 종합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9년생이니 한국 나이가 86세입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체치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SUV 차 몰고 다니면서 금산 장난, 부여 장난, 봉주 장난, 청양 장난 그 장난에 가서 뻥튀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분수 부여 장날을 갔는데 노점상이 쭉 있는데 저희 큰형님도 노점상입니다. 근데 노점상 단속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형님이 오야궁입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정청래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점상들 함께 가서 부여 분수실에 갔다 합니다. 우리 동생이 정청래다. 그렇게 한산하게 해달라. 부여 분수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장날 가면 저희 큰형님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결혼해서 큰 아들을 39년에 낳고 3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일제 강제징용을 끌려갑니다. 일본 홋카이도 탐방에 가서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3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돌아왔는데 올 때 보니까 남노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한신이 차비만 구해서 저희 동네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시집 와서
큰아들 낳고 신혼 때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 큰형님을 낳고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키워서 돌 지나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만 하면 폭력이 없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산에 묻으러 갑니다. 저희 동네는 아기 무덤을 아장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기를 안고 산으로 무덤을 쓸어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거를 5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어디에 묻었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아기를 묻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도 고생하지만 여자들이 더 고생합니다. 대둔산 산이 높다는 것은 골이 깊다는 거고 의지처가 많다는 뜻이고 빨치산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와서 지배를 하고 해가 지면 인민군들이 와서 밥하라고 총구리를 들이대고 괴롭힙니다. 낮과 밤에 정권이 교체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군 편을 들 수도 없고 인민군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국군 편을 들었다고 하면 인민군들이 그 다음 날에 와서 죽이고 인민군 편을 들었다고 하면 낮에 와서 국군이 죽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는 인민군들이 밤에 내려와서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우리 집 앞 바닥에서 인민재판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민군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은 국군 편을 드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인민재판에 붙였고 저희 아버지가 총사형 즉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잔대울이라고. 빨치산들이 저희 아버지를 결박해서 총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웬일인지 아버지가 밤 10시쯤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 돌아왔죠. 그러니까 제가 있지. 뭘 그렇게 놀래요. 생각보다 내가 어디서 나왔지? 이야기 너무 구성지자리로 네.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인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왔어. 어머니가 귀신이 온 줄 알았대. 근데 가서 보니까 만져보니까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참고로 여기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근데 세상에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별명이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부싸움 했을 때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총명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정무적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네. 이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신발 벗지 마세요. 아버지가 서운했다고. 아니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신발 벗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는 우리 큰 형님을 깨워서 업고 소단지 하나만 딱 머리에 이고 4kg 야간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총살 직전에 살아 돌아왔는데 분명히 인민군에게 협력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살아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국군 편이다. 그래서 자수하러 왔노라.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왔다. 그래서 신발을 봤더니 진짜로 안 벗고 바로 자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아서, 자수를 인정받아서 살 수 있었고, 아버지는 덕분에 정식 군대는 아니고 민병대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민병 대장을 할 때 처음으로 삼시세끼 쌀밥을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죽다가 53년 둘째 아들 호적사. 근데 7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살았어요. 근데 또 죽을까봐 옛날에 광주리를 일본말로 소쿠리라고 불렀습니다. 소쿠리에다가 애를 넣고 상하 중나 보려고 민묵에다가 밀어놨대요. 근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쿠리 엄마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희 둘째 형님이죠. 지금 53년생. 소쿠리, 별명이 옛날에는 소쿠리 엄마 했죠. 그 형님이 여기 중구에 살고 있어요. 개인 택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큰 형님이 39년생이니까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대요. 전교 1등을 했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저희 집 가훈이 자존심을 잃지 말자. 민중적 용어로 가오를 중요하게 준비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 빌릴 돈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자퇴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은데 1년간은 내가 등록금을 내드릴 테니 중학교 졸업은 시킵시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훈처럼 가오를 잃지 않으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퇴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아이에 맞게 지게를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랑 장작을 패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전교 1등 아들을 퇴학시키고 지게를 지고 아버지랑 산에 올라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첫 손주를 가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4, 5개월쯤 돼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려고 그래요. 그날 밤 그만 어머니는 저를 갖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에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우리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을 좀 꼭 잡았나 봐요. 애가 생겼어요. 근데 며느리 첫 손주를 낳으면 해산일도 돕고 해야 되는데 안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애를 낳는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저를 띄어 이곳 대전에 왔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려고 하니 우리 어머니가 이것도 생명인데 차마 내가 얘를 어떻게 지우랴 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골집으로 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더 흘러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대전에 또 왔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빨리 어머니가 안 와야 되는데 이 집을 또 온 거예요. 성분이
또 와서 의사가 뭐라고 툭툭툭 하더니 의사가 가운을 입고 수술 가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보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 앉아서.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 좀 했죠. 제 생애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그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를 지우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저를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배에서 애가 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것도 생명이라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런데 끝이지를 않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생각을 되돌리려고 더 열심히 어머니의 배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투쟁을 해야지. 열심히 뱃속에 투쟁을 했더니 어머니가 탁 일어났어요. 잠깐, 저 그냥 갈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와서 낳은 게 접니다. 하마터면 소리 나서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들이 배가 말렸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손가락만 얹은 거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되겠다 얘. 범상치 않다. 낳고 보니 얼굴이 컸다 그러거든요. 제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무학인데 갑자기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머니가 피곤하실 텐데 밭에 일하고 오면 호롱불 밑에서 가나다라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도 막 배워요. 저는 몰랐어요. 이유를. 근데 제가 7살 됐을 때 막내 아이를 와라. 그리고 밥상에다가 옛날에 우리 잡기장이라고 했어요. 네. 놓고 저한테 기억, 니은, 가나다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간 저에게 한글을 깨우쳐 주셨어요. 숫자는 1부터 만까지 제가 쓰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교육훈장을 읽고 쓰고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민족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오늘의 하늘을 안으로 찾은 밑과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바치어 교육과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시며 타고난 동안의 세계를 개발하고 이게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이름 쓰고 학교 입학한 애가 없었습니다. 입학식 끝나고 딱 손수 딱 메고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래. 이름 쓸 줄 아는 손들어. 제가 손들었어요. 이름 써봐. 그래서 백목으로 정청래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정청래 반장! 그래 반장이 임명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래요. 반장은 6학년 누나들이 와서 책걸상 청소를 해주면 책걸상을 일렬로 맞추고 맨 뒤에 있는 날씨판에 오늘이 날씨가 맑으면 햇님을 붙이고 날씨가 흐리면 구름을 붙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들이 와서 청소를 해줍니다. 1학년이니까. 그럼 누나들이 가요. 그러면 저는 책걸상을 일자로 탁하게 맞추고 이렇게 날씨를 붙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반장 그래서 하루 이틀을 지나 보니까 신경질이 나기 시작해요. 하루는 늦게 가는 거예요. 애들은 다 가서 놀고 있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늦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이거 안 하고 싶어요. 2달 지나니까 신경질이 나. 여름방이 됐습니다. 제 생애 최초의 학예 정치 구상이 들어갑니다. 단장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2학기 개학하는 날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가면 반장 인사를 하죠. 차려 선생님께 경례 하라는 걸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인사 안 하냐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도 지지 않고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엄마 모시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어머니 일하시는 데 가서 어머니 저 반장 사퇴하고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래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가 감마을입니다.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반장 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맘대로 반장을 사퇴하고냐고 다리 목베기를 부찌르겠다고 감나무를 꺾어가지고 쫓아오길래 제가 도망갔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3초 2에 졌습니다. 하마터면 축구선수 될 뻔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가지고 집 뒤에 있는 산 몇 불이라고 저희는 산속에 있는데 무덤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낮은 폭으로 숨어 있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해요. 막내야 와서 밥 먹어라. 안 갑니다. 그치 맞을 건데. 또 불러요 어머니가. 막내야 와서 밥 먹어라. 안 갑니다. 8시, 9시, 10시가 어머니가 울고 짖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는지. 울고 짖기 시작하면서 막내야 와서 밥 먹어라. 끝까지 반장이 뭐라고.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저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꽉 잡더니 절대 안 된다. 야 이놈 자식아 반장을 꼭 해야 된다. 너 반장 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반장을 그만둬. 절대 안 된다.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또 물러설 제가 제 생애 세 번째 투쟁 반식 투쟁에 도입합니다.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밥을 굶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밥 먹으래. 안 먹었어요. 그럼 잤어요. 근데 아침에 어머니가 또 밥을 먹으래요. 반식 투쟁을 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계속 고집피면서 울면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그깟 반장이 뭐라고. 학교 가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담임선생한테 가서 우리 아들 반장 사퇴 선언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인허가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나름대로 키워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놈 자식아 노래 좀 그만 부르고 다녀라. 저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다 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 집 앞에 바로 앞산에 있는 산에 등분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리사이트를 2시간씩 해요. 그 동네 사람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너무 창피하다고. 야 이놈 자식아 노래 좀 그만하고 다녀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 받으면 항상 1등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는 못해. 근데 노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창피하다고. 그 동네 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들이 일 다 끝나면 저녁 드시고 마시러 와요. 저희 집에. 그러면 제가 방에서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10원씩 주고 가요. 공연 관람료. 그럼 그걸로 애들한테 라면땅 사주고 막 그랬어요. 동네에서 귀여움을 좀 받은 편입니다. 저희 동네는 워낙 오지라서 고졸이 최종 학력 목표입니다. 최고 목표가 상고 가는 거, 공고 가는 거, 농고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시골이 싫었어요.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왜 이렇게 빡빡머리를 깎아주는지. 상고머리 하면 이발비 든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상고머리를 한 번도 못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운동화를 한 번도 못 신어봤어요. 검정고 못 신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래요. 저희 집이 화전민 출신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상을 좀 받았는데 집에서 2km 떨어진 산을 아버지가 불을 태우고 꽃갱이로 밭을 읽어서 6,000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2km 운반수단은 지게밖에 없어요. 집에서 걸음을 내는 것도 지게로, 곡식을 걷어들이는 것도 지게로,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맨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때는 지게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산을 올라서 넘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지게질을 했어요. 지게질을
어려서부터 했는지 19대 국회 때 라이스 버킷이라는 걸 국회에서 했어요. 쌀 10kg를 지면 10kg 자기가 돈을 내는 겁니다. 적게 지면 적게 질수록 돈을 적게 내는데 저는 많이 졌어요. 쌀을 제가 국회의원 중에 기록했습니다. 140kg를 졌어요. 쌀 10kg 14푸대. 힘들게 짓고 났더니 14푸대 졌기 때문에 140만 원 내고 가요. 그래서 140만 원 내고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지게가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몰래 변두에다가 몽골이밥 반쯤 섞인 뭐 변두에 넣고 고추장 닭방 넣어가지고 도시락 변두 싸가지고 4km 도망가요. 학교 중학교까지. 그래서 몰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잡으러 와요. 막내야,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자.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시험을 3일간 보면 3일간 3시간짜리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1시간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설탕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12시만 넘으면 막내야 학생이 무슨 공부냐 전기세 아깝다 빨리 공부 자라 그런 집이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어요. 제가 6학년 때 시골 되면은요 시골 옛날에는 떼꾸장물 흐르고 빡빡머리에다가 검정 고무신에다가 여자애들도 흰옷 아니면 검정 옷이에요. 6학년 때 서울에서 전남으로 왔어요. 여학생이. 저희 동네는 조그만 교회라서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집 딸이 전남으로 왔어요. 와 이렇게 이쁜 여학생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옷을 입었는데 하얀색 검은색이 아니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동네 여자애들은 다 시커먼데 얘는 복숭아 피부예요. 대폭 같아. 다 와서 앉아있어요. 애들이 다 걔를 쳐다봤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예쁘다니. 근데 걔가 와서 딱 인사하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순서가 저였어요. 정청래 나와. 지난달에 1등 했으니까 상 받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걔가 오자마자 처음 본 남학생이 저입니다. 저도 상을 받으면서 쳐다봤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둘이 심장에서 거시기가 일어났어요. 제 상을 받았는데 그 애가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순간 둘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5초 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풉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반공일이니까 일을 하고 한발지에서 교회를 막 보는 거예요. 교회 밑에 사택을. 근데 알록달록 옷 입은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6학년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열심히 딴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저녁 먹고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일은 교회에 가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안 돼! 내일은 콩타자 하는 날이다. 너는 저기 있는 밭에 있는 콩을 지게로 다 저 날라라. 작업 지시를 한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콩을 밭에서 이제 지게에다 져서 잔뜩 져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아버지가 팔골을 합니다. 그 있잖아요. 애롱기. 애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콩타작을 합니다. 그 아침부터 시골에서는요. 7시 전부터 일합니다. 일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서 한 1km
그 밭은 한 1km 정도에서 지게에다가 콩을 득 심고 일어나서 집에다가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르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거. 많이 지어서 가운데 우리 집하고 밭하고 사이에 교회가 있어. 교회에서 교회를 끝나고 지금 오는데 교회 끝나는 시간이야. 좀 내려오는 거예요. 걔는 개울을 가서 뭐 씻으려고 했는지 저는 저쪽에서 걸어오고 얘는 이쪽에서 또 걸어오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힘들기를 잘 이겼는데 하필이면 그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막 떼꾸장을 흐르고 막 검정 고무신에 작대기를 지고 이제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걔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왔는데 요 정도에 딱 본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 이게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빨아 넘어졌어요. 와, 그거 쪽팔립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세요. 굉장합니다. 제 이름은 장미경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에 땅을 대고 엎드렸어요. 근데 걔는 다친 줄 알았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래도 1등 안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인데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고 처음으로 이름을 기억한 애가 저잖아요. 그래서 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정청래 괜찮니? 괜찮니? 나 다치지 않았거든. 쪽팔려서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저리 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다쳤니? 아프니? 계속 물어. 걔 성격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그래 외면하고 가버리지. 계속 아프냐고 어디 다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리 가라고. 안 가요. 화를 냈어요 제가.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러났어요. 안 가.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났어요. 콩이 다 흩어졌어. 콩이 막 튀겼어 그리고. 그래서 다시 찌개에다가 다시 하나씩 얹어서 묶었어요. 묶었는데 지게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게는 이 높은 데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표지야. 밀어줘야 돼. 밀어줄 사람도 없고 걔한테 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잔뜩 묶어는 놨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게 대마분이 일어났는데 걔는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작업 반장처럼 일어나나 못 일어나나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안간힘을 해서 제 생애에 가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리를 떨면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콩을 이제 다시 또 나르러 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어찌나 부끄럽고 그 예민한 사춘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 이 일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요. 장마가 지면 비가 정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벽 2시, 3시에 쏟아져요. 그럼 어머니가 깨웁니다. 저희가 세 군데의 논이 있었어요. 천수답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깨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쪽으로 뛰고 저희 4살 많은 형은 이쪽으로 뛰고 저는 이쪽으로 뛰어요. 셋이 동시에 뛰어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뚝이 무너지면 그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또랑물을 다 논으로 들어왔던 걸 터줘야 돼. 또랑물 나가라고. 논뚝이 안 터져. 그러면 조금이라도 늦게 뛰어가면 논뚝이 터지면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우산을 쓸 겨를도 없어요. 비를 흠뻑 맞으면서 뜁니다. 뛰다 보면 검정 고무신이 미끄러져 벗겨져요. 그러면 양손에 고무신을 들고 뜁니다. 왼발로.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새벽 2시, 3시 못 일어난다. 잠이 많을 때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비를 맞으며 뛰는 거예요. 배는 논두렁이 많이 있어요. 맨발로 뱀을 여러 번 밟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네, 뱀 밟는 거.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물꼬를 트고 그러면 빗물인지 논물인지 콧물인지 그리고 온몸에서 김이 나요. 그리고 털레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성적표에 보면 항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정청래는 다른 과목은 탁월하나 기술 농업 과목이 부진합니다.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제일 잘하는 건 기술 농업까지 잘하면 혹시 공고가라고 할까봐, 혹시 농고가라고 할까봐. 제가 중학교 3학년 1년 통틀어서 평균 성적이 96점인데요. 기술에서 마이너스 2점, 농업에서 마이너스 2점. 일부러 90점을 안 넣으려고. 그렇다고 70점 맞기는 쪽팔리고. 그래서 80점 항상 맞췄어요. 안 그랬으면 99점 몇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시골이었기 때문에 농고, 공고가 최종 목표였는데 저는 싫었어요. 대전으로 인문계에 와서 서울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난 10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줄여서 서울대 갔다고 해요. 아이고, 그 양기점 막내가 서울대 갔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을 길게 못해요, 우리 동네는. 가서 충청 들어서. 짧게 해요, 짧게. 아이고, 그 양기점 막내 그 서울대 갔대야. 아이고, 이제 그 좀 걱정 없어. 이제 걔 대학 졸업 맞고 군대 갔다 오면 27살 정도 될게요. 그때 걔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볼펜 돌리면서 25일이면 따박따박 월급 받는 아마 엄마 아빠한테 줄게요. 걔가 그래도 효심이 있잖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효행 일기상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들도 한다고. 그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막 가오가 다 섰지. 가온이 뭐예요? 가오잖아, 가오. 딱 섰어요. 경찰이 저희 집에 저를 잡으러 옵니다. 제가 대모해서 수배를 받았어요. 수배를.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총학생회실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경찰이 봉구차 한 대를 타고 저희 동네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 방문도 막 열어보고 옆집 가가지 막 뒤져보고 동네를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막내 서울대 가서 그 출시할 줄 알았더니 걔가 이제 빨간 줄을 알아서 틀렸어. 인생이 조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막걸리만 드시는 거예요. 가면 수근수근 되고 아이고 자 큰일 났대야. 빨간 줄 올라. 그럼 저희 어머니가 경찰들 막걸리 받아주고 파전 붙여가지고 대접을 하고 보내놓고 총학생회를 전화 옵니다. 막내야, 내가 경찰들 겸손하게 대접해서 보냈다. 너 자수만 한다면 구속은 명쾌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빌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자수해라. 그래서 어머니 다 개뻥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막걸리도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특급 수배를 받고 경찰들의 1계급 특진 수배자였어요. 근데 수배받고 너무 총학생회실에서만 자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온돌방에서 좀 지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학교에서 3,000명 열람 집회를 하는데 그걸 쏙 들어가면 저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하다가 후문으로 빠져나간 택시 타고 후배 자취방에 갔어요. 새벽 1시에 안기부 요원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미행했어요. 3,000명 정도 있으니까 프랑치도 몸을 숙인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는데 와서 오는데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봉고차에 싣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창 컨테이너를 봤더니 뒤에서 누가 당수로 뒷골목을 때렸는데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둥그러져가지고 혁기프로 바둑 아다리 치는 것처럼 4명이 허리춤을 잡고 을지로 어둠에쯤 호텔을 올라가는데 어느 호텔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주황색 양탄자가 깔려있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물을 틀어요. 물고문 시키려나? 그러더니 무술 제끼고 그러더니 눈으로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뒤쪽으로 결박을 해요. 팬티바람으로 4시간을 맞았어요. 눈을 뜨고 맞으면 피하기라도 죠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를 발길이 주고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이마로 벽을 찍고 이마를 발로 차면 뒤로 발바닥 까져가지고 뒤로 쭉 노란 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쭉 미끄러져요. 그래서 벽을 찢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손을 뒤로 결박시 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프다고 울지 않기. 울지 말아야지. 그리고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기. 때려서 방구석으로 처박히면 다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방 가운데 앉습니다. 또 때려요. 그렇게 4시간을 맞았어요. 4시간을 맞았는데 물고문은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물을 왜 틀어놨는가 봤더니 비명소리 방음장치용으로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을 가서 3개월을 살고 그때는 50 청문회 덕분에 저희가 석방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문회 스타 때 학생들 다 내보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이 불리하니까 석 달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석방 소식을 듣고 금산 시골에서 인천의 누나 집에 와 계신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1호선을 타고 인천 대군역에 내려서 어머니를 이제 찾으러 간 겁니다. 배로. 그래서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신발 벗고 갔더니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신발 벗지 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6.25 때 아버지한테 신발 벗지 마는데 이해를 가는데 왜 나한테까지 또 신발을 벗지 말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생두부 2개를 가서 이거 먹어라. 그래서 어머니 왜 두모예요? 그랬더니 두모를 먹어야 2번 다시 안 가지. 한 번만 주시지. 한 번을 먹었어요. 두모를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제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두모째를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2번 다시는 징역까지 마라.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데모를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에 서지 마라. 다친다. 그렇다고 남자가 쪽팔리게 뒤에 서지 마라. 항상 중간에 있어라. 그래서 항상 중간에 서야 되는데 하다 보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 앞에 가 있어. 그래서 4번 잡혔어요. 맨 앞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다니는데 지금으로 치면 농축산물, 농업인, 어업인 이런 분들 구한다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에 가는데 그거 허락하고만 안 된다고. 그럼 우리 농민들, 축산업자들 다 죽는다고. 그 반대하러 미 대사관저 점거 투쟁을 들어갔어요. 부모 마음 아는 자식 없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걱정할지는 생각 못하고 저는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정권은 우승했어요. 근데 진압을 못해요. 태극기를 들고
동지가 민족해방가 이런 거 보는데 1시간을 보는데 진압을 못해. 왜냐? 미 대사가 사는 집은 이렇게 두꺼운 방탄 유리가 3면을 에워싸고 있어. 2층 높이인데 기와집이고 그게 다 내려가요. 총을 쏴도 튕겨나가. 그러니까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을 못해. 뒤에 있는 적벽돌을 허물고 들어와서 저희를 진압을 했어요. 1시간 동안 힘들게 막 노래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타요. 그리고 거기는 미국 영토입니다. 총으로 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미국 영토를 침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마 총을 쏘겠어? 근데 개를 풀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개 죽음인데. 개를 풀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갔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경찰에서 진압이 됐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근데 워낙 큰 사건이었어요. 대통령 미국 방문 이틀 전에 벌어졌으니. 근데 한 차선을 다 비워놨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 덕수궁 뒤에 미 대사관제에서 경찰차를 타고 남대문 경찰서까지 가는데 차가 없어요. 조심해. 그래 뒤 참으려고 태극기를 부르면서 또 대한민국 만세를 막 부르면서 갔어요. 그래서 남대문서에 딱 잡혀갔는데 경찰은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제일 먼저 신원조회를 합니다. 누구냐 너?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 징역을 갔다 온 게 선배잖아. 징역 선배. 그래서 우리 동기들 대학생 5명한테 이름 대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들을 불러달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욕을 한 6두문째 하면서 날아와 이제 뒤통수를 탁 때리는데 너 왜 이래? 그리고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진압 당하다가 방패로 찍혀가지고 뒷머리가 피가 떡이 진 거예요. 이게 이제 피 가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피가루 한 푼 잡혀요. 경찰이 이제 큰일 났다고. 그 남대문서 뒤에 있는 한독병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병원에 치료하고. 자꾸 뒤를 찾아보고 싶어요. 자꾸 이상하게 뒤를 쫙 찾아봤어요. 서울역 전광판에서 긴급 속보.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제 정보. 바짝바짝 하면서 속보가 뜨는 거예요. 성공했다. 머리가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리는 크게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다. 머리는 크게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래요. 그래서 10방울 꼬맸습니다. 이게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한데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빵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꼬매고 압박붕대로 미이라처럼 이렇게 얼굴을 다 감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MBC, KBS 뭐 기자들이 다 카메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C 뉴스에 그 톱뉴스에 미이라처럼 나옵니다. 눈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 대전에 사는 형수가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충격을 받을까봐 시골로 내려갔어요. 뉴스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다. 저희 어머니가 아까 변호사가 별명이라고 했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죠. 촉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죠. 수석도 안 와. 설 때도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설날 며느리 앉혀놓고 너 솔직하게 말해라. 몇 달 전에 이 상황에 와서 텔레비 끄고 이런 짓거리 하더니 너 뭔 일 있지 막내? 그랬더니 저희 둘째 형수가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뉴스를 껐어요. 사실은 막내들은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날 즉각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줄도 모르고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을 제가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 가도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보자들, 뭐 국선 변호사들 쓰면 항소유서 잘 안 써지고 항소유서 써주고 탄원서 써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구치소장이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시골에서 면회를 왔습니다. 특별 면회를 치러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하는 면회가 아니라 손잡고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못하시고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교도관이
어머니 뭘 옆에 적어야 되는데 적을 내용이 없어. 그동안 적은 거라고는 이것만 계속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읗 그거만 적고 있는 거예요.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일어나시면서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딱 그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앞마당을 걸어 나가시는데 여기서 저쪽 출입문 쪽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저는 죄수번호 24번 딱 있고 어머니가 돌아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울고서 서 있는데 어머니가 옛날 할머니들이 신었던 거 뒤에 쿡 터진 거 약간 높은 거 그거 신고 오셨는데 치마에 비쩍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철문을 딱 잡아요. 아, 철문을 잡았으니 나를 돌아보시겠구나. 그럼 인사드려야지 하고 서 있는데 어머니가 철문을 딱 잡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징역 2년을 받고 목포교도소에 갔어요. 저는 무기징역을 생각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2년만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징역 2년 너무나 가벼운 징역을 받아서 막 놀라라 막 하고 목포구에서 또 셀프 옥중 투쟁위원장을 제가 임명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너 석방되면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2년간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장소를 보니까 나는 구속되어 있어서 해방되고 싶은데 하필이면 결혼식장도 수원 해방교회에서 하더라고.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지금. 근데 청첩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째 형님이 편지를 썼어요. 짧게. 막내야,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오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신다. 그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봤더니 저 면회를 하고 가셔서 충격을 받고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서울구치소 보안과 앞마당을 어머니가 걸어가시던 모습이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걸었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2년간 다 살고 만기 출소 해보니 어머니가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절하지 마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잘 살고 왔느냐, 건강은 어떠냐 이런 말도 안 물어보시고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 박질을 하고 눈먼 봉사도 앵경 안 쓰고 세상을 다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요. 어머니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나 안 가고 싶다. 그래요. 택시를 대절해서 제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는 병원에서 간호가 없다는 암 환자 5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예배를 5번을 봅니다. 김계와 원장이 전도사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고 실제로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만 믿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겠다 생각해서 암 환자 50명을 제가 다 케어를 했습니다. 암 환자 50명 숙소가 대예배장까지 한 100m 떨어졌는데 그분들을 다 케어하고 또 운반 이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TV가 하나 생겨서 1명이 또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2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2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내드렸어요.
병이 저 하나 있는데 너무 착하게 하니까 이 환자들은 저한테 보답할 게 없습니다. 대식 시간에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밥 한 술 저한테 떠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받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아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받아 먹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받아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럼 난리가 나요. 말은 못하고 그분들 신뢰될까봐. 그럼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면서 받아 먹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쳐다보면서 받아 먹습니다. 그럼 불러요. 어머니가. 식사 시간 끝나면 허벅지 꽃 입고 난리가 나요. 이놈 자식아 그거 받아 먹지 말았더니 왜 받아 먹냐고. 너도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래서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재수 없을 수 있잖아. 막 이래요. 한 달간 있었습니다. 잠을 많이 잔 날이 2시간. 5번 내려오고 암 환자 케어하고 잠깐 빈 낮 시간이면 꽃갱이 들고 작업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11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머니가 이리 와라 막내야. 그러더니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걷게 해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년을 견디셨는데 마지막 1년쯤 동안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오면 며느리 못 들어오게 하고 손녀딸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옆에서 자요. 근데 대소변 받아내면 방에서 악취도 많이 납니다. 저는 그 되게 악취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향기로운 향수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3번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수건을 짜서 어머니 몸을 다 씻겨드립니다. 어머니도 여자일진데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라고 저도 남자인데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텐데 어머니는 어머니 당신의 몸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뒤통도 닦아드리고 다 닦아드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는 젖동량을 많이 했답니다. 젖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래요. 본인도 좀 쑥스러웠든지 민망하든지 왜냐면 어머니 자체가 이렇게 씻겨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이래요. 누워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본인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막내야 나도 옛날엔 젖이 좋았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 젖동량은 않고 내 젖 뭐 다 먹였는데 지금은 이게 나도 할머니가 돼서 쭈그렁 탕탕이가 됐다.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몸만 닦아드리고 엄마가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지나간 세월이 덧없은 거예요. 그 얘기만 하셔요. 그래서 학원을 하고 처음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드렸어요. 어머니 드디어 막내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용돈 드립니다. 근데 그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드렸을 걸 10만원짜리 수표를 드린 거예요. 부모만한 자식이 없습니다. 하루는 큰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못 버티실 것 같다고. 그래서 서울 마포에서 대전 문화동까지 제가 1시간 10분 걸렸어요. 차로 시속 180km로 왔어요. 임종을 혹시 못 보면 왔더니 저희 형님이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진짜 아들 왔으니까 눈 좀 떠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마지막 힘을 내서 저는 어머니 눈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어머니는 누워서 제 눈을 보시는 건데 눈을 스르르 눈꺼풀을 올리시더니 제 눈동자를 딱 마주치더니 좌우로 한 번 아래우로 한 번 제 눈을 살펴보시다가 저랑 정면으로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눈물이 쏙 들어간 어머니
네가 어머니 편안하게 모셔라. 그래서 어머니 울면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길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런 어머니들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링컨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박순 이렇게 씁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박순분 여사.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대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5월 8일 날 되면 어버이날 마포구 노인복지관 행사장에 가서 항상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 이런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시야 겪어보신 분이 있으면 알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지 않는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 없는 독립국가를 꿈꿨을 겁니다. 6.25 전쟁터에서 색대 같은 남편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꿈꿨지 않았을까. 큰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시키고 아버지랑 같이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간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삼시세끼 걱정에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안 날려다 난 막내 아들 기껏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더니 데모하고 감옥 가고 깨지고 얻어 터지고 징역 가고 그래도 되지 않는 민주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정청래를 낳아준 박순분 여사 같은 수많은 박순분 여사들의 덕이 아닐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일제 강제징용 끌려가고 6.25 때 총살장으로 끌려가고 화전민으로서 6,000평 밭 일궈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그래도 자식을 길러냈던 우리 아버지 정해일 선생 같은 수많은 정해일 선생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아닐까. 2년 전 전당대회 때 제가 최고위원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큰 형수님 김유순 며느리 같은 수많은 며느리들의 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총선 때 한 표를 찍습니다.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선 때 한 표를 찍습니다.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그러면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렇게 얻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투표권인지 요즘 아이들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목표는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너 정치 왜 그렇게 하냐? 당장 그만둬라 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열심히 부리기 위해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 서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으니까 영정사진을 제가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황정아 국회의원 지역구 개편대회 강의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 다녀와라. 근데 말을 너무 길게 하더라. 좀 짧게 해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어머니 말을 다 충실히 못 아니요,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 우리 형수님 같은 형수님들이 일본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악회 회장을 잘못 뽑으면 산악회 회원들이 고생합니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고생합니다. 혜택도 없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다 고생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할까? 대통령 한 명을 잘 뽑으면 어떤 일이 있고 잘못 뽑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BTS의 나라, 기생충의 나라, 방역 선진국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렇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화예술대한테 정책에 대전환을 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JSA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가 나왔고 우리 영화 산업이 발전했고 그리고 저작권 보호가 돼서 음악도 발전했습니다. 돈을 늘려서 줬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자유롭게 창작 활동해라. 그때 처음 나온 말이 한류라는 말. 한류의 태동이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 강국의 나라, BTS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2년 전 통계로 전 세계 지구촌에서 82개 국가에서 234군데 강의실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독일에서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가 됐습니다. 20, 30개 국가들이 왜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안 가르치냐고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한국어 학원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외국 여행 못하셨죠?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물건을 사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말 다 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방위원장 하면서 핀란드를 갔어요. 실제로 있었더니 식당에 갔더니 저보고 물어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냐 물어요. 지금 일본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이냐 묻는데. Are you Korean? Yes.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Take a picture together. 같이 사진 찍자. 사진 찍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같이 사진 찍자고.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 간 지 30년 됐습니다. 딸이 중학교 가면 백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한국 언어 발음을 해보라고. 백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한국말 잘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잘 모릅니다. 저희 동네에 지금 브라질에 있는 세무 공무원 여자 68년생이 와 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주 갔다가 이승철 공연 가고 1년에 한 번 와서 한국에 한 달 살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100명 친지 가족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나 오늘 여기 갔다 왔다. 그 친구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 제가 하루 밥 먹고 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여기 와서 살겠대요. 그 브라질의 안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멕시코에 있는 누구도, 칠레에 있는 누구도, 스위스에 있는 누구도 다 그럽니다. 아프리카 남아공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생각해 너무나 농심 국가가 됐어요. 이게 대통령 한 명이 20, 30년을 내다보고 한 문화예술의 정책이었어요.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방역 선진국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전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었어요. 7년 동안 흑사병이 창궐하고 훑고 지나간 7년 후에 전 세계 인구가 3억 5천만 명을 죽었어요. 7년 동안 1억 명이 죽었어요. 몇 프로가 죽은 겁니까? 멕시코는 23% 인구가 죽었어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 흑사병보다 더 센 놈이 이번에 왔어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희생이 적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방역 선진국이 됐어요. 덤으로 한국에 있는 농산물, 과자까지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따라가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그게 대한민국 1등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1등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QR코드였어요. QR코드는 왜 가능했느냐?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왜 발전했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초속 인터넷망을 다 깔았습니다. 그때 엄청 욕했어요. 보도블록 다 뒤집는다고. 기억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깔지 않았으면 우리 인구 몇 프로가 죽었는지 몰라요. 미리 내다본 해양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주 5일째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욕했어요. 토요일 은행 못 간다고. 토요일 학교 안 가면 애들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주 5일째가 정착. 국민생활 기초연금법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다 김대중 때 한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10대 경제 대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명박 박근혜 때, 박정희 때 NO.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지수는 전 세계 11등이었습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라별 등수를 매깁니다. 제일 등수가 많이 올라갔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11등. 그래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라 부른 이유가 그때부터입니다. 외환보유고 1등, 국방비 지출 1등, 노무현 대통령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239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사력 몇 등인지 아세요? 6등. 6등. 마이크가 더 나왔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했던 업적입니다. 11등. 그런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어요.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따졌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더 올라갔을까요? 24등. 박근혜 때 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26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몇 등으로 올라갔을까요? 18등 갑자기. 그리고 13등까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나라 등수를 안 매기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경제 성적표 무역량, 전세계 무역량 몇 등 했을까요? 6등. 전세계. 수출 7등. 우리 뒤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태리가 있었어요.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태리 그러면 굉장한 나라 선진국이라 말했죠. 이태리가 우리 뒤에 있었다니까. 우리 바로 코앞에 일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처참합니다. 무역 수지 적자량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멍청한 사람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을 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수출을 막히면 경제가 폭망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100을 한다면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걸 다 합친 것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33 정도 됩니다.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것 더블로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토에 가지고 중국을 욕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독재국가예요. 시진핑이 한국 가지 마. 한국 거 수입하지 마.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고
중국의 무역 수지가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은 무역이 적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했을 때 이문이 남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로. 그게 우리가 10위 정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등인지 아세요? 190등. 북한이 우리보다 앞에 있어요. 정치만 못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라요. 무역수지 적자가 200개 국가 중에서 190등 말이 됩니까? 북한보다 떨어져 우리가. 아이고 더워. 열받아 진짜. 공부도 안 해. 자,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 실정을 얘기하다 보면 더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막 해놨는데 근데 다 끝나가 이제 끝나가. 아이고 오랫동안 견뎠어.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정당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대선 후보가. 저도 17대부터 했는데 동네 다니면 제 얘기를 안 하고 아이고 의원님 제발 노무현 대통령 좀 지켜주세요. 한참 전에 의원님 제발 문재인 좀 지켜주세요. 요즘은 의원님 제발 이재명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왜? 빨리 정권을 잡아야 돼. 정권을 잡으려면 이 사람하고 손잡아야 돼. 이 사람이 흠진다면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때문에.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지금은 이재명이 빨리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보니까 딱히 죽겠어. 이재명 좀 제발 지켜줘. 이재명 중심을 다 뭉쳐줘. 이겁니다 지금. 맞아요? 제가 2년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귓속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본회의장에 있으면 4시간, 5시간 동안 편 얘기를 다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황정학원 대변인 시켜놓으니까 잘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유튜브 가가지고 누가 제일 기대되는 최선이냐 나도 모르게 황정학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왜냐면 황정아 아까 보니까 이제 반쯤은 정치인 다 됐던데 정말 실력 있는 과학자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영입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표가 무심결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학기술계에서 영입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들이 누굴지 하고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은 거야. 그래서 기자들한테 먼저 뽑혔어요. 먼저 났잖아요. 과학자 황정아 영입할 것 같다고. 근데 그 순서가 아니었거든 우리는. 그래서 아니라고 막 부인했어. 속으로는 맞는데. 과학기술계에서 영입한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탓하는 황정아구만.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력 있고. 함부로 깔보면 안 돼요 이분. 이런 사람이 각계각계에서 들어와야 돼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의원이 있어요. 이모경 의원. 거기는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최연수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이야.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들 이 모임이 있어요. 거기 사무총장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알아요. 이분이 지난 대선 때도 그분들 막 조직화했어. 이렇게 한 명 한 명 힘을 합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옆에서 보면서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얼마나 그까지 괴롭혔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냐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나 성남시에 대장동 그거 개발해가지고 5,505억 공익 환수했어. 그때도 고발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 그 말이 맞다고.
5,505억이 맞다고. 대법원이 끝났어. 검사들이 아니라잖아요. 1,700억밖에 환수 안 했다잖아. 그리고 기소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판사들은. 그런 거예요. 변호사비 되나? 근데 없어. 빡 떠들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역으로요.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무서우면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예 그냥 후지고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괴롭히지도 않아요. 이재명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은 저 사람이 위험해요. 그 사람들 이 보기에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검찰하고 똑같이 저 사람 빨리 잡아가라고 막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당 당대표를 검찰이 잡아가라고 거기다 투표를 합니까? 그 사람들 전문 용어로 나가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차범근을 응원했습니다. 축구 제일 잘했어요. 그날 차범근이 이제 나이가 있어 은퇴했잖아요. 황선홍이 나왔어요. 황선홍 다 응원했습니다. 황선홍도 은퇴했어. 그리고 박지성이 나왔어. 그리고 다 박지성 응원했어. 박지성도 은퇴했고 누가 나왔어요? 손흥민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다 손흥민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멍청한지. 차범근 같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다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했어. 황선홍이 나오듯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어. 그래서 노무현 우리 다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은퇴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어. 박지성처럼. 다 문재인 다 지지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은퇴했어. 그리고 손흥민처럼 새로 이재명이 나왔어. 그러면 손흥민 응원하는 것처럼 다 이재명 응원하는 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민주당원으로. 그런데 나는 박지성까지만 응원해. 나 손흥민은 골도 보기 싫어. 손흥민 한일전에서 축구에서 막 골 막 넣으려고 하는데 채를 돌려버려. 기분 나쁘다. 이런 축구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까지만 지지해. 이재명은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문재인 막 욕하고 나간 안철수,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싸웠어요. 동시였어. 4년 지났는데 사람 뚝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다 아웃됐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이 대표예요. 그럼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재탄환하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당원들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제가 경험한 저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저하고 방향도 맞고 속도도 맞는 첫 번째 정치인이 이재명입니다. 방향이 같아요.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틀리잖아요. 답답해 죽어요. 근데 방향도 맞는데다 속도도 똑같아.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도 저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했어요. 그게 너무 요즘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2년 동안 최고위 하는 게 정치하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됐어요. 괴롭지만 그건 즐거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너무 괴롭혀. 밖에서 괴롭히는 건 그렇다 쳐. 왜 이렇게 안에서 못 살게 그냥 흔들어대고. 그럴 때마다 이재명 옆에서 굳건히 지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대표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괴롭히는데 그래도 옆 짝꿍은 잘 만든
만나는 줄 아시라고. 근데 맞대요. 아니 제 옆짝꿍이 맨날 코 쑤시고 있으면 더 괴롭잖아. 검찰이 잡아가는 것도 괴로운데 옆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똥침 놓고 코 찌르고 막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음에 한 표차가 두 표차로 부결됐을 때 무효표가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 온갖 카메라가 다 들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진 찍는 거예요. 혹시 고개 숙이고 있으면 고개 숙이고 있는 이재명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물 마시고 있으면 목 타는 이재명, 눈 뭐 비비고 있으면 울고 있는 이재명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다고 자리 비우면 도망간 이재명 이렇게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무효편이 아닌지 이거 판정하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세요. 정면을 응시하세요. 의연하게 기다리세요. 왜냐? 첫 번째 대표 동의할 때 한두 표면 구속될 수 있거든요. 간신히 두 표가 한 표가로 간신히 체포를 면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결이 됐지만. 근데 둘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기회들을 그랬다. 정면만 응시하고 눈동자 흔들리지 말라. 근데 만약에 옆짝꿍이 그 순간 에이 잡혀가겠구만 막 이러고 골질르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그것이 정권 탈환을 위한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이재명 대표는 억울합니다. 제 생각에 무죄예요. 다 알죠? 의심하지 마시죠. 진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5가지가 뭐냐? 본인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미 생겼어. 두 번째가 뭐냐? 자신만의 업적이 있어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민주당 당대표면서 업적을 다 알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성남시장 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팬덤이 있어야 돼. 팬들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는 정청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박찬대도 있고 황정아도 있고 이 사람들 보고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될 수 있다니까요? 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못 봤던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너무 차갑게 생겼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어렵고 백없는 사람들 흘리는 눈물을 다 압니다. 눈물의 농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까 일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초등학교 학생은요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dum에 삼고 이랬어요. 1년 동안 결석을 70 며칠 했대요. 그리고 남들 교복 입고 중학교 교복 입고 할 때 본인은 작업복 입고 공장 갔어요. 이재명 한쪽 팔이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성장판을 다쳤어요. 제때 못 먹고. 그 브라보콘을 있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꿈데이트 이거 있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재명 대표는 슬퍼요. 그냥 공장을 갔는데 나쁜 그 윗대가리들이 점심시간 되면 브라보콘 내기를 했대요. 그리고 2명 불러내가지고 권투를 시켰대요. 이재명은 이게 한쪽 팔이 있잖아요. 맨날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겼잖아요. 이쪽 팀 우두머리가 브라보콘을 먹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려면 어떡하지 보니까 그 시키는 놈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대. 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도 안 맞을 수 있겠다. 시작한 게 그래서 공부예요. 안 맞으려고. 그게 본인 일기장에 나오잖아요. 맞지 말고 산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4년 장학생으로 가서 변호사 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저도 아까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꼼꼼해서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그건 믿으셔도 돼요. 맨날 잘 나가고요. 서울 법대 나오고 맨 남 있잖아요.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 심지어 모릅니다. 제가요. 한때 웃기느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웃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참 겸손이란 뭐냐. 그냥 겸손이는 아무한테나 다 겸손입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못되게 구는 놈, 힘센 놈 이런 사람한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인터뷰해 본 적 없어요. 왜?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며칠 전에 법사위 청문회를 보셨죠? 제가 숙인 적 있습니까? 굽힌 적 있습니까? 못된 사람도 혼내주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캥기는 게 없어서 그래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저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괴롭혀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없이 눈물 흘릴 줄 알아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0.73% 줬어요. 23만 표 줬어요. 12만 한 명만 더 찍었으면 우리가 됐어요. 12만 명. 황정화 지역구 유권자, 마포 을구제 지역구 유권자 숫자밖에 안 돼.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들이 내일같이 내가 대통령을 나갔다고 생각하듯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황정화가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돼요. 여기 왔는데 맨날 황정화 욕하는 것이 좀 시켰지 안 뛰고 있겠어요. 그래서 유성 을 지역구는 당원들이 황정화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황정화한테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단결을 해치냐고. 국회의원은 윗사람이 아닙니다. 도구예요, 도구. 유성을 지역구를 발전시키는 도구, 쓰임새.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쓰임새. 그 쓰임새가 잘 쓰이면 우리 모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저도 법사위원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좀 괜찮게 했더니 속 시원하다면서요. 효능감을 느낀다면서요. 저도 도구예요. 쓰임새예요. 제가 법사위원장이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각자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고, 황정화 지역구는 전쟁으로 한다면 대선도 전쟁이거든요. 그만하면 유성을구의 지역 사령관이다. 지역 사령관은 지휘하고 명령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끌어올려서 이렇게 갑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정화 주변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아버지, 못나도 잘나도 내 어머니라는 것처럼 이제 미리 오늘 됐어요. 이렇게 지역구, 지역위원장. 그러면 황정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여기는 또 많이 또 나갔다면서요. 이렇게 의원들이. 그걸 자리를 또 메꿔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새롭게 왔어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특히 유성을은. 그리고 황정화가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를게요. 아, 이봐요. 서울에 왔더니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성을 황정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어달리기를 이재명이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서고 정치도 바로 서고 경제도 바로 서고 외교안보 국방도 바로 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제가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드린 게 아니고 객관적 지표로 대통령을 제일 잘한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번 총선 구호가 뭐였어요? 못 살겠다 심판.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만든 거라고 주장하지만 제게 아니에요. 댓글에서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의원님 이번 총선 구호를 못 살겠다 심판하자. 요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망원시장 가봤더니 식당 주인들이 다 그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 심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딱 요겁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졌는데 다시 그 위상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 나갔을 때 한국상이라고 그냥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런 걸 다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유성훈은 황정아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3년은 너무 길어요. 벌써 3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국장들을 붙였습니다. 3년까지 기다리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우리 저 연세 좀 있으신 우리 고모님 같은데 저람이 어떻게 되지?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함영은 우리 여사님 이렇게 나이를 잡수셨던 나이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똘똘 뭉쳐서 정청래 어머니 박순분 여사들 정청래 아버지 정예 선생들이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정청래 최고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황정아 의원에게 2시간 강연한다고 했어요. 딱 보니까 딱 2시간 돼서 얼른 끝냈어요 지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산에 가서 강연했는데 똑같은 내용 2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안산에 갔을 때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 근데 오늘도 이 앞에 분이 너무 많이 우셔.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런 착한 사람들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윤석열 정권 견탄한다. 네, 사고 진행되는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하고 황정아 의원하고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작가님이 찍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칩니다. 자,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